2023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월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 달에도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서 6만 8천 호에서 7만 5천 호로 늘었다고 했는데 역시 또 한 번 늘었고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도 늘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준공 후 미분양이 중요하거든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주택 시장이 이제 얼어붙어 있는 모습들이 아마도 당분간은 더 전개되겠다라는 것이 제 총평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달에 7만 5천 호를 미분양 주택이 넘어가지고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지 좀 세부적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난 12월, 22년 12월에도 6만 8천 호 정도를 기록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역시 지난 23년 1월부도 7만 5천 호를 기록했었다 말씀드렸어요. 네. 네, 뭐 7만 5천 원대의 그 미분양 주택 건수는 비슷한데요. 7만 5천 호를 넘어서 7만 5천 원대에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여드리면 7만 5,438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월은 7만 5,359호였다가 2월은 7만 5,438호로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미분양 주택 통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분양 실적이나 뭐 이런 것을 봐도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원래 1월 달 분양보다 2월 달 분양이 많아요. 원래 이건 계절적으로 그러해요. 이제 3월 분양량도 통상적으로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원래 봄에 가까울수록 분양 실적도 많고 뭐 소위 이제 뭐 이것은 이제 신규 주택이지만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이렇게 집 보러 안 다니다가 봄, 가을에 집 보러 많이 다니는 그런 모습들. 예, 역시 1월보다는 증가한 게 맞지만 23년 2월 달 분양 실적이 9,000호였다면 22년 2월 분양 실적이 1만 9,000호였고 또 21년과 22년은 2만 4,000호였으니까 어쩌면 22년, 21년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 예,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분양 실적도 뭐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분양 승인 실적을 좀 본다면 23년 지금 2월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23년 1, 2월 누적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22년 2월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저하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22년 1, 2월과 그 누적치랑 비교해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년 대비 증감, 5년간 대비 증감, 10년간 대비 증감 다 보여주는데 이 세모가 이제 정부는 이제 세모를 마이너스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아닌 걸 찾기가 힘들죠. 네. 거의 어떤 기준과 비교해도 다 마이너스고 가끔 이제 플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해와 비교해봐도 분양 승인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미분양 주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존 주택 공급도 이제 수요로 연결이 안 되지만 신규 주택 공급 물량도 이걸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미분양 수치, 분양 승인 실적 등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네. 교수님께서는 현 작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 주택 수준이 좀 어떨까, 미분양 주택 수준이 좀 어떤 상황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주택 거래 현황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해드린 다음에 이게 결국 부동산 시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1월과 2월, 1월보다는 늘었지만 역시 우리는 그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월과 비교하기보다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1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졌고요. 22년 2월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죠. 주택 거래량 자체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제 2월부터 이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이렇게 움직였고 본격적인 규제 완화는 3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런 어떤 규제 완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월 1, 2월부터는 예, 시중금리도 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그런 주택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이나 그 거래량의 증감률로 보아도 23년 1월보다도 또 1월보다는 이제 증가한 게 사실이지만 22년 2월과 비교하는 게 맞겠죠. 역시 줄었고요. 다른 어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뭐 수도권의 경우에는 나름 증가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현저히 줄고 있다라는 상황. 이것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좀 제대로 진단하려면 장기로 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 근데 언제까지 늘어날까라는 것을 볼 때 그래도 늘어나는 속도가 좀 주춤해졌다는 면에서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거시경제 관점에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부실이나 또 과한 경기 침체나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의 부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려하는 바가 있고 연착륙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조가 있는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좀 늘어나면 어디까지 늘어날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기존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만 호를 이제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늘다가 뭐 예를 들어서 13만 호 정도를 기록하다가 2개월 연속 줄다가 다시 급증하죠. 네. 그리고 이만큼 또 줄다가 다시 급증하죠.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어쨌든 7만 5천 호대잖아요. 그 정도로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량이 2월에 쏟아질지 3월에 쏟아질지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도 불안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미분양 주택을 진단할 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후 미분양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때와 비교하는 것보다 최근에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하는지 이걸 확인한 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에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에도 다른 말로 공사 완료 후에도 미분양 공실로 남아있는 주택 건수인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좀 악성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23년 2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지역들을 만날 때, 지역들을 이제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지역들을 갈 때 특히 우리 동네 아파트의 경우 이 공실되고 미분양된 상태로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니 주택 거래에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주죠. 그러니까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내에서 미분양된 그 물건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하면서 그러면 내가 굳이 집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한 번 더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것이다. 매매 가격을 급락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수준을 진단한다면 여전히 늘고 있고 특히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고 있다라는 점이 주택 가격을 여전히 하방 압력을 주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역시 주택 매매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미분양 주택의 의미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 추세는 꾸준히 여러분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다.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 관점에서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여전히 늘고 있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미분양 주택이요. 유독 네.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까요? 네, 유독 급격히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추세는 뭐 안타깝게도 지난달에도 1월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높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어쨌든 누적 건수니까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달보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오히려 더 늘었죠. 보신 것처럼 14,000호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역시 경북 지역인데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1월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크게 해소되지 않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나 대구에서 혹은 경북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해소도 안 되고 계속 쌓이는데 굳이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충남인데 충남 지역은 미분양 주택 건수 충남 지역 역시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충남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 가격 조정률을 지역별로도 계산을 해보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이 남아 있고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가격 등락률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낙폭이 더 커요. 그런 것을 이제 역시 결국 미분양 주택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고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또 다른 미분양 주택을 만들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총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진단해 주시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택 매매 가격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미분양 주택 건수의 흐름과 주택 가격 등락률의 흐름이 일치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죠. 2020년에 등락률이 크게 올랐죠. 그리고 21년에는 등락률이 다소 둔화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구간은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구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매매 가격 등락률이 둔화되죠. 둔화되다가 22년 중반부터 크게 하락하죠. 그죠? 이 흐름과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미분양 주택 건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죠. 20년. 등락률이 치솟죠. 그 예. 미분양 주택 건수가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죠. 등락률이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완만하게 늘죠. 22년 상반기에. 이때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그리고 22년 중반부터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예. 이때 결국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잠깐 기억하시면 다시 그 맨 뒤에 있는 그 그래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데칼코마니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지금 22년 중반 이후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하자면 지난주보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정도가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최근 23년 들어서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었어요. 하락률이 좀 잡히는 흐름이었어요. 자,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흐름에서 이게 나름 반등하는, 이게 반등한다기보다는 마이너스 안에서 반등하는 예.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하락률인데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그렇게 강한 하락이 아닌 흐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어쨌든 마이너스이지만 결국 경착륙이 연착륙으로 전환된 이 흐름은 첫 번째가 시중금리가 음.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한 거. 시중금리가 22년 말에 정점 찍고 조정되기 시작한 거. 이게 역시 매매 가격 등락률을 그나마 이렇게 올려놓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보니까 제가 그래프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왜냐하면 그래프 사이즈를 그대로 드리는 과정에서 자, 여기 공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왜냐하면 이 글씨 크기를 제가 조정을 안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네, 조금 더 키울까요? 네, 이렇게 키워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세에서 그래도 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에 가깝게까지 올랐어요. 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2월, 3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규제 완화의 효과도 네. 조금은 있는 거죠. 규제 완화된 지역에 어쨌든 매수세가 조금 늘어나니까 뭐 내 집 마련 수요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수요도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착륙화 되다가 다시 떨어지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은 또다시 규제 완화라는 것을 뉴노멀로 받아들입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 줄 알았다가 3월 들어서 다시 빅스텝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금리도 다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 등락률이 이렇게 다시 하락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화면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결국 집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겠습니까? 전세를 끼고 들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은 전세 가격이 매우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다주택자들 만나고 고자산가들 만나면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사실은 10억짜리 집이면 뭐 8억의 전세가 들어오고 2억 중에 나는 1억밖에 없고 1억은 대출 받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보통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국면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입자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 공급량은 계속 유지되지만 이 전세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 빠지고 세입자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공실이 나게 될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받고자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굉장한 공포고 그럴 때 금매가 등장하는 거예요. 금매가 그럴 때 등장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부족분을 뭘로 메꿔야 돼요? 대출로 메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역시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이 집을 정리하는 흐름. 그래서 금매가 나타나는 거고 내 집 오로지 자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자가 금매를 내놓을 리는 거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매를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그냥 눌러 앉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 심리적 기대감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자 부담에 허덕이거나 세입자를 못 찾거나 이럴 때 급매로 연결되고 결국 매매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급매가 거래되면서 나타나는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또 한 번 반증해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 등락률이 더 낮았잖아요. 네. 더 낮았으니까 대략 한두 달 정도 후에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매매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 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금리에 따라서 다시 반등하죠, 그래도. 금리가 그렇게 높은 금리에서 시중 금리가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여전히 전세 가격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강한 하락은 아닌 느낌인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매매 가격 등락률이 또 한두 달 있다가 이 자리로 0. 마이너스 0.3이나 마이너스 0.2에 가깝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흐름.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아직도 늘고 있고 줄어드는 그런 어떤 뭔가 시그널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매매 거래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겠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 등락률이 당장 플러스로 전환될 일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 내려지고요.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매매 가격 등락률은 마이너스에서 당분간 상당 기간 맴돌 가능성이 음,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매수 시점에 대한 고려는 조금 더 천천히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미분양 증가, 특히 중공업 미분양 증가가 뭐 매매 수요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또 주택 가격을 다시 또 상승 반전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예, 좀 강조하고 예.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좀 궁금해하는 질의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분양 주택과 연동돼서 금융부실로 연결될까 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글로벌 은행들의 그 부실 상황을 분석해 드리는 영상을 이미 웅달님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은행들이 부실해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금리의 역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은행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치받은 예치금을 가지고 혹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으로부터 조달받은 그 자금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부는 대출을 해줄 것이고 예대마진, 일부는 증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근데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에는 증권 투자에 따른 손실이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요약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구조는 은행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는 증권 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다기보다는 예대 마진 수익을 영위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 다른 말로 대출을 통해서 대출 금리가 더 높고 저축 금리가 낮으니까 그 차이값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 여러 가지 대출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건설사로부터의 대출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건설사들이 매우 부실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분양될 걸 전제로 돈을 빌려다가 분양된 후에 돈 갚겠습니다 하는 방식의 대출이 PF 대출인데,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갚을 능력이 부실해지죠.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 건수를 여러 개 보여드렸습니다만 특히 어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심각합니까? 경북, 네. 대구, 충남 충남. 이런 지방 미분양 주택 건수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해봐도 지방 건설사들이 어렵겠구나. 음, 상대적으로 사이즈나 규모 면에서 여러분 큰 배는 이렇게 파도에 안 흔들리거든요. 제가 또 해군 나와서 좀 잘합니다. 큰 배는요.
그 영해권에서도 잘 안 흔들려요. 1급함, 2급함 이런 전투 배는 안 흔들려. 근데 참수리호 같은 이게 작은 배들은 파도에 따라서 요동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한실한 그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도 크고 그리고 보통 그룹 계열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버텨낼 수 있는 공산이 있고 또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굳이 PF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뭐 증권사나 보험사까지 안 가면 2금융권까지 안 갑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분양 주택 건수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있고 못 갚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건데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이 파도에 흔들릴 공산이 많다 이렇게 네. 보고요. 제가 양쪽을 다 확인했어요. 건설사로부터 확인해봤고 은행사로부터 확인해봤는데 건설사들도 뭐라고 저한테 좀 하소연했냐면 사업자 등록 중에 건설 산업이 찍혀 있으면 그냥 대출 받기가 어렵다,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제 은행사의 그 실무자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맞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건설업계에게는 대출해주지 않는다. 그럼 대출을 안 해주면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당장 도산하거나 쓰러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취급 기관이 있고 그중에 은행이 예금 취급 기관이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있겠죠. 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어딥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고 뭐 비은행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죠.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뭐 제가 죄송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중앙회에서 내려지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 인적 네트워크, 음, 친분, 인맥에 의해서 대출해주는 경향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장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유지분이시고 영향력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술 한잔 하면서 아 우리도 대출해 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그러면 아 그래 우리 아우 내가 대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받을 때 새마을금고에 의존한 그러니까 가장 부실한 건설사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았을 경향성이 높겠죠.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번에 기사가 여러 개 났는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계속 팔로우하는 국회의원이 오영환 의원이에요. 보시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과 연체율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만들어진 통계입니다. 이게 국가 통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겠죠. 그래서 23년 1월까지 대출 잔액이 22년 말 23년 1월 계속 대출 잔액이 쌓여만 갑니다.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죠. 특히 이 중에 특정 대출 잔액은 연체되고 있는 네. 이자마저 못 갚고 있는, 그죠? 그런 연체액이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5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연체율이 9.23%나 되죠. 어, 물론 9.23%라는 연체율이 전체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아니라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연체율인 거예요. 물론 이제 새마을금고 자체의 자산 규모나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22년, 23년까지도 고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돈 벌었어요. 예대 마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자체가 부실하기보다는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준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돈 달라고 할 때 돈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받고 예치금을 다 대출해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대출, 아니, 예금
나 깨겠다. 나 그리고 돈 상환해 가겠다. 적금도 깨겠다.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때 여러분 특히 새마을금고의 금융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나 돈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수요도 있고 돌려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찾아가고 재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부실하고 불안하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만기가 돼요. 예를 들어 3월 말, 4월 말에 만기가 돼요. 그럼 만기 되면 돈 찾겠죠. 그 다음에 또 저축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게 슬로우 뱅크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연체는 계속 쌓이고,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그걸 부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채권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이런 주택 통계가 결국은 또 이렇게 고금리의 역습, PF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이 예,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발표 즉시 분석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교수님,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 네. 이게 발표일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월 말일 즈음인데, 예를 들어 새벽에 발표되기도 하고, 이렇게 오전에 발표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지만, 말일 즈음이면, 예를 들어서 30일, 31일 즈음이면, 미분양 주택 통계가 발표되겠구나 하고 기다리시면서, 그 미분양 주택 통계를 좀 팔로우업 하시면서, 여러분이 특히 내 집 마련 수요에 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네. 하신다면, 이걸 꾸준히 팔로우업 하면서, 미분양 주택 통계가 그래도 정점 찍고 2달 연속 정도는 확실히 떨어져 주는구나. 동시에 주택 매매 가격 등락률이 그래도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거의 0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와가는구나.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 그런 지점을 기다리시면서 매수 시점을 찾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